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9월 첫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일반대와 전문대 66개 학교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2등급을 받은 13개 학교는 내년부터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전면 차단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를 잡고 보니 이 학교를 다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마치 중계하듯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학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를 한 개 더 가져오는 건데. 경찰 조사 결과 이 군은 원하지 않는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이 커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양국 정상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3년 넘게 중단되어 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복원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태난원 광장에서 최신의 전략무기가 총동원된 군사 퍼레이드가 97분간 펼쳐졌는데요. 이번 열병식은 중국의 군사 굴기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태난먼 성묘에 올라 열병식을 지켜봤는데요. 한중 우호 관계를 과시하면서 향후 동북아 외교전에서 주도적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조속한 개최에 합의한 이후 한일 간 회담 일정 조율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3국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회의가 성사된다면 우리 정부는 한중일 협력체제의 복원을 주도함과 동시에 좀처럼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를 개선할 외교적 활로도 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국정 후반기 정상외교를 시작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방중은 향후 한중 관계, 나아가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출발 640과 투나잇 23 그리고 남현우의 뉴스 포커스를 살펴본 최영재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출근길에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전달하는 출발 640과 하루 동안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주는 투나잇 23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아침 시간대 출발 640과 밤 시간대 투나잇 23을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때 대단한 긴장 상황으로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평화로운 분위기로 급반전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가장 큰 뉴스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맞춰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열병식에도 참석하여 한국과 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매출 규모 급감 등 악전 고투하고 있다는 소식은 중국과의 관계의 빛과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연합뉴스 TV는 이번 주에도 아침 시간대 출발 640과 밤 11시 때 투나잇 23을 비롯한 정치 뉴스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들을 충실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가령 29일 토요일 밤 11시 투나잇 23 등에서는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7일 판문점에서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게 된 배경으로서 북한의 입장,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전략 등에 관한 분석 보도도 충실한 내용으로 채워져서 좋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경험했듯이 재난과 안전사고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29일 토요일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지하철 안전문 정비공이 지하철과 안전문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날 저녁 지하철 안전사고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또한 31일 월요일 아침 출발 640 등에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이 지난해만 모두 2,800여 건, 하루 평균 7건꼴로 발생했다는 단독 보도도 내보냈습니다. 사건 사고 보도를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사실상 예견된 사고나 마찬가지였는지 등을 취재해서 분석 보도하려는 자세가 좋았습니다. 요즘 사회가 각박해서 그런지 사망사고, 살해사건, 자살 등 강력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1일 월요일 출발 640에서는 연합뉴스 보도를 요약 정리해주는 코너에서 한국의 자살률이 11년째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뉴스는 비록 나쁜 뉴스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언젠가는 집중적으로 자주 다뤄줘서 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1일 월요일 아침 출발 640에서는 빚 때문에 함께 죽으려고 딸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1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리포트가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리포트 내용 가운데 딸을 살해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바람에 듣는 동안 아슬아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대체로 다양한 주제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보도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합뉴스TV가 사람과 생명을 중시하는 휴머니티가 살아있는 보도, 좀 더 논리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발 640과 투나잇 23을 살펴본 최영재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스토리가 있는 오전 종합뉴스,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는 특히 이번 주 정치 뉴스 또는 사건 사고 보도 사례를 놓고 전문가 또는 취재 기자로부터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서 좋았습니다. 31일 월요일 오전 방송에서는 남한 제2의 북한 화답, 10월 초중순께 상봉 급물살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화해 분위기로 급진전하는 남북관계 이슈를 다뤘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송영선 새누리당 전 의원과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출연해서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분석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서 좋았습니다. 강철환 대표는 북한이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우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겠다는 북한의 전략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서 원산 국제도시화, 마식령 스키장 개장,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자금 지원길이 막혀 북한이 심각한 신용 경색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영선 전 의원 또한 남북 화해의 길로 나선 북한의 입장과 사정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갑작스런 화해 분위기에 들떠서 이제는 대결이 없고 북한의 도발도 없을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면서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군사적인 축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1일 월요일 오전 방송에서는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 41만 명 사상 최대라는 제목으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다뤘습니다. 최양호 경제평론가와 이웅혁 건국대 교수가 나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양호 평론가가 지적했다시피 20대 청년 실업자는 공식 통계로만 41만 명으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현호의 뉴스포커스에서는 이러한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내 세대 갈등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뤄져서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원인 분석과 해결책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청년 실업 현상을 인구론, 취업 깡패, 이케아 세대 등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유행어를 풀이하는 등의 흥미 위주의 접근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재미는 있었지만 청년 실업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한 현상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예시하는 대목에서도 혹독한 취업난에 일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스포츠 도박, 성매매 범죄에 타깃이 되는 극단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다룬다는 느낌을 가지게 했습니다. 28일 금요일 오전 방송에서 다룬 치매 노모, 흉기 휘두른 50대 아들 영장이라는 제목의 방송은 전문가를 출연시켜서 사회 문제를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뤄야 하는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방송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방송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길래 방송이 폭력적인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방송에서는 일탈적인 사건을 통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문제를 심층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뤘습니다. 출연자는 이호선 심리학 박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강현재 변호사로 이들은 치매 등에 관한 의미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특히 이호선 박사는 치매 환자의 고통이 오라면 가족의 고통은 실이라면서 치매 환자보다 가족의 고통이 심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현재 치매 추정 환자가 5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50년에는 27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누구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개입해서 치매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는 또 행정안전부가 민원인들이 임신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할 경우 임산부임을 알리는 통화 연결음을 도입하겠다는 뉴스를 놓고 흥미롭고 인상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난폭한 민원 전화를 방지하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을 약자 배려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공무원 노조는 실효성 없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현재 변호사는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숨겨야 하는 프라이버시로 생각하는 공무원 노조의 사고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임신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자칫 선정적인 화제거리 정도로 취급할 수도 있는 뉴스를 놓고 수준 있는 출연자들이 나와 사회적인 의미를 찾아냄으로써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의식의 문제, 가치의 문제를 새삼 일깨우게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클릭 베스트컷을 살펴본 서울여자대학교 체육학과 권효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는 클릭 베스트컷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영상이 아닌 사진으로도 현장의 생생함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평소 주요 이슈들을 접해왔던 영상 자료가 아닌 사진을 통해 함께 현장을 분석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신선했는데요. 특히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이슈들을 부드럽고 때로는 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러면 29일에 방송된 클릭 베스트컷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에 방영되는 클릭 베스트컷은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주요 뉴스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되짚어보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시청자들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진행자인 이경희 아나운서가 특별한 인사말 없이 모자이크 처리된 한 장의 사진과 함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어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첫 소식은 미국 워싱턴 DC의 국립동물원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가 두 번째 생일을 맞아 케이크 앞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는데요. 희귀종인 자이언트 판다가 중국 국보이며 미국으로 오게 된 계기를 설명해줘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24주년을 맞아 행진을 위해 나서는 군복을 입은 남성이 연인에게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배경으로 러시아로 인한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에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 상태에 있다는 혼란 상황을 설명해주고 자료 화면을 더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사진의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교전 상황 등의 내용을 많이 다뤄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닝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됐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과수원에서 댕구알버섯을 들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공개하기 전에 퀴즈를 풀듯이 힌트를 제시하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사과가 많이 달려있죠? 주렁주렁. 네. 이게 지금 사과밭인데 그런데 이건 좀 사과보다는 크죠? 그렇네요. 사과가 이렇게 클 리는 없고요. 네, 아무튼 사과는 아닙니다. 자, 과연 베일 속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생소한 버섯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줘 이해가 쉬웠고 특히 시청자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해 진행자가 직접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오찬장에 모인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분위기의 설명과 더불어 오찬을 연 의도와 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 의지 등을 짚어주어 하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의 정치적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참석 여부를 언급하면서 과거 갈등을 빚었던 배경의 설명이 추가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2015 비행기 끌기 대회는 이색적인 대회의 모습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70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 행사인데요. 상금은 다 기부가 되는 거죠? 네, 상금이 다 기부가 되고 여기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네. 개개인이 10만 원씩을 다 냈다고 그래요. 이제 그 돈을 아까 그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데 대회의 취지가 잘 설명돼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즈의 외부 모습을 담은 사진이 소개됐는데요. 크루즈의 국내 입항에 대한 배경과 배의 구조 등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특히 배의 크기를 치수와 함께 아파트 층수의 높이로 비교해줘 이해가 쉬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베스트 컷으로 선정된 사진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43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점을 찾아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뢰 도발부터 타결점을 찾은 시점까지의 사건을 순서대로 설명해줘 되짚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문의 내용을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막을 사용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클릭 베스트 컷을 살펴본 권효진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네,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죠. 클릭 베스트 컷은 대화 형식으로 진행돼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들을 사진 한 장으로 정리해줘 신선했는데요. 특히 사진마다 짧은 제목을 지어 자막으로 보여줌으로써 한눈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또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기 전 아나운서가 해당 사진의 주제에 대해 요약과 정리를 해줘 이슈들이 보다 정확하게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클릭 베스트 컷은 이 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흥미로운 사건들이 한 장의 사진으로 전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권효진 학생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되면서 노동시장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연내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과 회의 진행 상황을 보도하면서 노동계와 재개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황을 균형 있게 분석하기보다는 노사 간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는가 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노사정 대화 재개를 우리 언론은 어떻게 다뤘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독미디어대학원 뉴미디어학부 정혜경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정 대화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는데 한노총이 노사정의를 탈퇴하게 된 그 배경부터 그 이후의 상황까지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전했는지 정리해 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그 당시 그 이후에 이제 민노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일찌감치 그 탈퇴를 선언했고 한노총은 사정에 따라서 탈퇴와 참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그 한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었는데요. 이것이 그 정부의 노동개혁 와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인터넷 할 것 없이 이 사안을 다루긴 했지만 이 이슈의 중요도에 비해서는 단순히 스트레이트성 기사나 또 재계나 노동계, 정부의 입장을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또 그 당시에는 그 성완종 리스트가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 뭐 종편이나 또 보도 채널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당시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 그리고 또 뭐 이완구 전 총리 등의 이 음료수 박스를 이용한 돈 전달 의혹 이러한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노사정 뉴스는 거의 묻힌 느낌이었습니다. 한노총은 당시 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면서 해고 요건의 완화나 비정규직 규모 확대와 같은 소위 그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관련해서 정부나 그 사용자의 태도에 본질적인 그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탈퇴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한국노총은 정부와 재계를 대상으로 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그리고 청년 고용 할당제의 5% 확대,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자 평균 임금 50% 이상의 적용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노동시장의 다양한 그 이슈와 관련해서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개혁의 장기적인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적절한 분석 기사와 탐사 보도가 절실히 그 요구되는 시점이었었는데요. 이런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당시에 언론 보도가 시청자나 독자 요구를 풀어주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이 이 노동개혁이라는 이슈를 주도하면서 더 정작 필요한 분석적인 경제 기사보다는 청와대나 국회 위주의 각자의 주장을 담은 정치 뉴스가 더 본물을 이루었던 점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동시장 환경이 선진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언론이 노동계의 목소리를 더 소개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이나 청년 실업 문제 등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언론들 노동개혁 전반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보도했는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이 문제를 이제 노사 간의 상호관계,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관계에 좀 집중해서 보도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 내용과 입장의 차이는 좀 다르긴 했습니다. 그 노동자 입장에서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정부와 재계에서 주장하는 쉬운 해고 그리고 임금 인하라는 어떤 처방이 그 고용 불안을 오히려 극대화할 뿐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경향신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의 86%를 차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더 엄단이 돼야 되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보수의 언론들은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청년 일자리가 축소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부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철밥통 노조의 그 기득권 탓에 기업들이 국내 투자나 고용을 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해외로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중앙일보에서는 경총에서
2019년까지 5년 동안 98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제시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이 고용시장이 기득권을 가진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더 경직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어떤 그 취업난은 더 심화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국내 언론의 노동 개혁과 관련된 보도는 이른바 그 프레임 전쟁이 더 본격화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긴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규직 양보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에서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를 내거는 정부 여당의 시각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노동 시간의 단축과 같은 경제 민주화가 더 우선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언론은 양측의 입장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그 임금 피크제로 줄어들게 되는 노동의 비용을 기업이 곧바로 청년 고용에 쓴다는 보장이 있는지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란 어떤 명칭 자체도 혹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대립 구도를 조장하는 면은 없는지 좀 되짚어볼 필요도 있고요. 반대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경제 민주화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양측의 입장을 우리 언론들은 꼼꼼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보도를 할 때 앞으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노사정 합의와 같은 이슈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경제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대립과 양보의 과정을 거듭하는 충분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민주적인 협상의 역사가 일천한 나라에서는 노사정위원회 같은 조직이 성과를 내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언론도 조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협상의 과정을 충실하게 보도하고 또 양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의 시각이 대립되는 만큼 각자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어떤 보도를 좀 주문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지나 조선중앙동아는 노동자 입장에서 그리고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 주제를 다루려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한국노조에서 요청한 공공부문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는 조속히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저걸 조금 양보하면은 젊은 사람 두 사람 좀 더 쓸 줄 알잖아. 회사 사정들이 괜찮은데도 모든 거를 그냥 노동자들한테만 기업체에서는 일들 양보하는 게 없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의 임금을 줄여서 내 임금이 올라가고 뭐 아니면 내가 일자리를 갖고 이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정 대화, 대타협이라는 목표까지 여정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노사정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